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던 날 밤, 누군가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1983년에 봉인된 문서를.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지도자가 스스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이었다. 서울 거리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종로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다. 라디오에서는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들은 저녁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들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평범하고 따뜻하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다.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군사고문단은 불과 며칠 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북한의 전면 침공 가능성은 없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 절반 이상은 그날 밤 외박 중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서울 근교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해 있었다. 나라 전체가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 깊은 산속 한 작은 암자에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사흘째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다. 때로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의 이름은 탄허. 당시 37살의 젊은 승려였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탄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못 자서가 아니었다. 울었던 것이다. 들리지 않느냐? 제자는 귀를 기울였다. 밤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깨 우는 소리, 그뿐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탄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들린다. 수백만 명의 울음소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나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이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탄허는 밤새 앉아 있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그리고 새벽 4시를 조금 넘겼을 때 탄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제자들의 방문을 하나씩 두드리며 깨우기 시작했다. 당황한 제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탄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일어나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스님 앞에 앉았다. 탄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스님의 목소리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슬픔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북한 인민군 탱크 240대가 38선을 넘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스승이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깨웠다면 당신은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탄허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913년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3년째였다.
나라는 없었다. 말도, 이름도, 심지어 성씨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시대였다. 전북 김제의 한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훗날 말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어린 탄어, 본명 김금택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5살에 천자문을 뗐다. 8살에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다. 10살이 되기 전에 마을 어른들이 그에게 글을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끔씩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었다. 12살 때의 일이다. 탄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며칠 안에 마을에 불이 납니다. 동쪽 끝 집더미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흘려들었다. 하지만 사흘 뒤, 정확히 동쪽 끝 집더미에서 불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미리 물을 준비해 큰 피해는 없었다. 탄호의 말을 기억한 몇몇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탄호 본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4살, 탄호는 출가를 결심했다. 부모는 반대했다. 외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사흘밤을 울었다. 하지만 탄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속세에 있으면 어머니께 더 큰 슬픔이 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탄호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변산의 내소사였다. 그곳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선승 중 한 명인 만화스님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만화스님은 탄호를 처음 보는 순간 말했다고 전해진다. 네가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탄호의 수행은 보통이 아니었다. 다른 스님들이 잠을 자는 새벽 2시에 일어나 홀로 앉아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하루 16시간씩 경전을 읽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스승이 미처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깨치기 시작했다. 20살이 되던 해, 탄호는 처음으로 미래의 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관찰에 가까웠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실 하나의 강물입니다. 강 상류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하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그 흐름을 읽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가리키는 것들은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1945년 해방 직전 탄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곧 일본이 물러간다. 그러나 기뻐하지 마라. 해방은 곧 분단을 의미한다. 당시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1년 후 38선이 그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탄호는 일기에 적었다. 이 나라는 곧 큰 시련을 맞는다. 불길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 속에서 더 가니질 것이다. 아무도 몰랐다.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1950년 6월 24일 밤이었다. 탄호는 그날 밤을 수십 년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으로 그날 밤에 대해 입을 연 것은 1970년대 그의 나이 60이 넘었을 때였다. 그날 밤 나는 보았습니다. 들판에 쓰러진 사람들을, 불타는 마을을, 아이를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호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더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가 실제로 경고하려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요. 타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초의 일이다. 당시 조선은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암흑 속에 있었다. 창씨 개명이 강요되고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갔다. 사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당국은 사찰 재산을 통제하고 승려들의 활동을 감시했다. 그런 시대의 탄원은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1941년 가을의 일이었다. 월정사 인근 마을에 한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일제에 협력하여 재산을 불린 인물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그 지주가 사찰을 찾아왔다. 물사에 시주를 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찰 토지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탄원은 그를 처음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주지 스님이 지주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이 탄원은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지주가 시주 문서를 꺼내려는 순간 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주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올 겨울을 잘 조심하십시오. 지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지주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해 12월,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후 다시는 사찰을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탄원은 이를 철저히 경계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미래를 본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짐이다. 두 번째 사건은 1943년에 일어났다. 월정사 인근에 살던 한 농부 가족이 탄원을 찾아왔다. 아들이 지명을 앞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다. 탄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드님은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2달 안에 다시 이 집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진용열차가 출발하기 사흘 전 아들은 발목 부상으로 지명에서 제외되었다. 정확히 47일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일이 있은 후 탄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탄원은 모든 사람을 다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경전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가끔씩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탄원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보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재앙이 다가올 때 더 강하게 느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기쁜 일은 그냥 흘러옵니다. 하지만 큰 슬픔은 오기 전부터 세상의 기운을 바꿉니다. 물이 끓기 전에 열기가 먼저 느껴지는 것처럼 큰 재앙은 오기 전에 이미 세상 속에 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느낄 뿐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탄원은 제자들을 불러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다. 곧 이 땅에서 일본이 물러날 것이다. 제자들이 환호했다. 탄원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였다가 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8월 15일 해방, 그리고 38선. 탄호의 말이 맞았다. 그것이 탄호가 1950년 그 밤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죽음이 들이오는 그림자를. 그리고 1950년 6월 24일 밤, 그 그림자가 마침내 실체가 되어 나타났다. 탄원은 새벽에 일어나 제자들을 깨웠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가 세상에 경고하려 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타노가 직접 군당국을 찾아가 전쟁을 막으려 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린 단 한마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950년 6월 24일 자정이 지나고 있었다. 타노는 암자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등잔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어둠 속에 가렸다.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산속은 고요했다. 바람도 없었다. 풀벌레 소리도 멎어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타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날 밤 자연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추는 것처럼. 새벽 1시, 타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흘렀다. 그는 손으로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흐르도록 두었다. 눈을 감으면 보였다. 불길, 쓰러지는 사람들.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맨발로 달리는 모습. 강을 건너려다 물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포탄이 떨어져 집이 무너지는 장면.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타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일이었다. 새벽 2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기도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랫동안. 하지만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 강물이 이미 흐르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것을 거슬러 올릴 수 없었다. 새벽 3시, 타노는 붓을 들었다. 그는 한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빠르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훗날 제자들이 6.25 전날 밤의 기록이라 부르게 되는 문서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인년 6월 25세. 동이 트기 전 이 땅에 불이 붙는다. 북에서 새로 만든 짐승들이 내려온다.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불 속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너무도 크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다시 한참을 울었다. 새벽 4시. 타노는 마침내 제자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하나씩 하나씩.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제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그들은 스님의 얼굴을 보고 잠이 확 깼다. 눈물 자국, 창백한 안색,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타노는 제자들을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웃을 수도 없었다. 반박할 수도 없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예측이 아니었다. 목격담처럼 들렸다.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사람처럼.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이 산은 안전하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무도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원은 새벽 5시에 암자를 떠났다. 그의 손에는 그날 밤 적은 한지 문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산을 내려갔다. 맨발로, 빠른 걸음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4시간 후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를 막 넘긴 시각, 북한인민군 4개 사단이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하를 시작했다. 탄원은 그때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탄원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그가 경고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탄호가 산을 내려온 것은 1950년 6월 25일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8선은 여기서 수백 리 떨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밥을 짓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시장 상인들은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골목을 달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탄원은 마을 어귀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이미 결과를 알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먼저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저는 오대선에서 내려온 승려입니다. 오늘 아침 북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면석이는 눈수업을 치켜 올렸다.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면석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스님,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도 바쁩니다. 탄호는 한지 문서를 꺼내 내밀었다. 면석이는 잠깐 읽다가 도로 밀어냈다. 이런 것을 쓰고 다니시면 곤란합니다. 혹세무민죄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탄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인근 군부대 초소였다. 위병이 막아섰다.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탄호는 조용히 말했다. 장교를 만나야 합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위병은 비웃었다. 스님이 무슨 긴급한 일입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탄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10분, 20분. 그는 초소 앞에 서서 기다렸다. 결국 당직 하사가 나왔다. 무슨 일이요? 탄호가 말했다. 오늘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직 하사는 잠시 탄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스님, 술 드셨습니까? 아니면 꿈을 꾸셨습니까? 어제 상부에서 정보가 내려왔는데 북한 동향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어서 돌아가서 목탁이나 두드리십시오. 탄호는 돌아섰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해보았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 길을 걷던 학생들,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들. 반응은 모두 같았다. 어떤 이는 무시했다. 어떤 이는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다. 어떤 이는 대놓고 웃었다. 한 남자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가리키며 옆 사람에게 눈짓했다. 탄호는 그 모든 반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마을 어귀, 미티나무 아래 앉아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그리고 혼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재앙이 눈앞에 올 때까지. 그로부터 2시간 후 라디오에서 긴급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북한군 남침, 전면전, 서울 위기.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짐을 싸는 소리. 아까까지 탄어를 비웃던 그 거리가 순식간에 혼돈으로 변했다. 탄어는 느티나무 아래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스님이 맞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살기 바빴다. 당연한 일이었다. 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을 향해 걸었다. 혼자, 조용히. 그는 나중에 이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날 나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재앙은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 둘째, 그래도 경고는 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탄호의 말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한 사람이.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이 수십 년 후 탄호의 또 다른 예언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11시. 라디오 방송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심각성을 몰랐다. 북한군 일부가 38선을 침범했다. 그것이 처음 방송의 표현이었다. 침범. 마치 작은 충돌처럼 들리는 단어였다. 정부는 국군이 격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서울 시내 다방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별일 아닐 거야. 전에도 이런 일 있었잖아. 맞아. 38선에서 소규모 교전은 늘 있었어. 누군가는 막걸리를 시켰다. 누군가는 신문을 폈다. 아직 서울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탄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산을 오르는 길에 남쪽으로 피랑 가는 사람 하나를 만났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지게에 짐을 잔뜩 지고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걷고 있었다. 탄호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남자가 답했다. 일단 남쪽으로 갑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떤 스님이 피하라고 했습니다. 탄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새벽에 스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이상한 스님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전쟁이 난다고. 처음엔 미쳤나 싶었는데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남자의 아내가 말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괜한 고생을 하는 건지. 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길을 비켜섰다. 그 가족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 흘렀다. 이 가족은 살았다.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었다. 6월 28일 새벽, 국군은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 아직 다리를 건너고 있던 피난민들이 있었는데도 폭발과 함께 수백 명이 강물로 떨어졌다. 그리고 서울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다. 불과 72시간 만의 일이었다. 탄호가 예언한 그대로였다. 북에서 쇠로 만든 짐승들이 내려온다. T-34 탱크였다. 국군에게는 이를 막을 대전차 무기가 없었다. 장병들은 총을 들고 탱크 앞에 섰다가 쓰러졌다. 서울 시민들은 짐을 이고 지고 남쪽으로 걸었다. 한여름, 옌텐 아래, 맨발로. 아이를 등에 업고
노인을 부축하며. 타노가 그날 밤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월정사로 돌아온 타노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법당에 들어가 앉았다. 오랫동안. 제자들은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 아침, 타노가 법당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제자 도원이 물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타노는 담담하게 답했다. 괜찮다. 울 만큼 울었다. 이제 할 일을 해야지. 할 일이라뇨?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피란민들이 이 산 아래로도 올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날부터 월정사는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다. 타노는 직접 나서서 음식을 날랐다. 부상자들의 상처를 닦았다. 아이들을 달랬다. 밤마다 법당에서 49제를 올렸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피란민 노인이 타노에게 물었다. 스님, 이 전쟁 언제 끝납니까? 타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끝나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노인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타노가 덧붙였다. 이 전쟁은 멈추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이겠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타노는 다시 피란민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 말도 결국 맞았다.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멈췄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타노는 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가 전쟁 중에 남긴 또 하나의 기록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기록 전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삼켰다. 1950년 여름,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부산 주변 작은 땅만 남기고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람들은 걸었다. 끝없이. 집을 버리고, 논밭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피란길 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고, 피란길 위에서 숨을 거둔 노인들이 있었다. 타노는 월정사를 떠나지 않았다. 제자들은 피하자고 했다. 스님, 인민군이 곧 이 산까지 올 것입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타노는 고개를 저었다. 떠날 수 없다. 여기 사람들이 있다. 당시 월정사 주변에는 피란을 오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100명 넘게 모여 있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아픈 이들이었다. 갈 곳이 없는 이들이었다. 타노는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법당을 쓸고 물을 길고 밥을 지었다. 사찰 창고에 있던 쌀고 된장을 아끼고 아껴서 나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주었다. 자신은 조금 덜 먹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을 이미 보았으니. 7월 중순, 인민군 정찰대가 산 아래까지 왔다. 무장한 병사 넷이 사찰로 들어왔다. 총을 들고. 타노는 법당 앞에 조용히 서서
그들을 맞았다. 병사들은 탄호를 보고 잠시 멈췄다. 무언가에 압도된 것처럼. 탄호는 합장하고 말했다. 오셨습니까? 밥이라도 드시겠습니까? 병사들은 어리둥절했다.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는 노승의 눈빛 앞에서. 결국 그들은 샤차를 수색하고 떠났다. 피란민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왜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인민군은 월정사에 다시 오지 않았다. 제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탄호는 손을 저었다. 기적이 아니다. 총을 든 사람도 사람이다. 두려움 없이 바라보면 사람은 사람을 해치기 어려워진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찰의 식량이 바닥났다. 탄호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캤다. 도토리를 주었다. 칡뿌리를 캐서 가루를 만들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산을 뒤져도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래도 탄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란민 아이들에게 나물 캐는 법을 가르쳤다. 이 산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자연에 감사해야 한다. 밤이면 법당에서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제자 도원이 어느 날 밤 그 옆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도원이 물었다. 스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탄호가 답했다. 무엇이? 이 전쟁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요. 탄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도원아, 나는 이미 끝을 보았다.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두렵지 않다. 간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급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탄호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아까 말했지 않느냐. 끝나기는 끝나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다. 고통을 기억하면 평화를 만든다. 하지만 원한만 기억하면 또 다른 전쟁을 만든다. 도원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었다. 탄호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법당을 쓸었다. 물을 길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휴전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자 탄호는 조용히 말했다. 기뻐하되 잊지 마라. 멈춘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탄호가 전쟁 속에서 본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전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전쟁이 끝난 후 남긴 두 번째 대예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2026년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삼켰다. 1950년 여름,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부산 주변 작은 땅만 남기고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람들은 걸었다. 끝없이. 집을 버리고, 논밭을 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피란길 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고, 피란길 위에서 숨을 거둔 노인들이 있었다. 탄호는 월정사를 떠나지 않았다. 제자들은 피하자고 했다. 스님, 인민군이 곧 이 산까지 올 것입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탄호는 고개를 저었다. 떠날 수 없다. 여기 사람들이 있다. 당시 월정사 주변에는 피란을 오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100명 넘게 모여 있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아픈 이들이었다. 갈 곳이 없는 이들이었다.
탄호는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법당을 쓸고 물을 길고 밥을 지었다. 사찰 창고에 있던 쌀과 된장을 아끼고 아껴서 나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주었다. 자신은 조금 덜 먹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을 이미 보았으니. 7월 중순, 인민군 정찰대가 산 아래까지 왔다. 무장한 병사 넷이 사찰로 들어왔다. 총을 들고. 탄원은 법당 앞에 조용히 서서 그들을 맞았다. 병사들은 탄호를 보고 잠시 멈췄다. 무언가에 압도된 것처럼. 탄호는 합장하고 말했다. 오셨습니까? 밥이라도 드시겠습니까? 병사들은 어리둥절했다.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는 노승의 눈빛 앞에서. 결국 그들은 사찰을 수색하고 떠났다. 피란민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왜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인민군은 월정사에 다시 오지 않았다. 제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탄호는 손을 저었다. 기적이 아니다. 총을 든 사람도 사람이다. 두려움 없이 바라보면 사람은 사람을 해치기 어려워진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찰의 식량이 바닥났다. 탄호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캤다. 도토리를 주었다. 칡뿌리를 캐서 가루를 만들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산을 뒤져도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래도 탄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란민 아이들에게 나물 캐는 법을 가르쳤다. 이 산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자연에 감사해야 한다. 밤이면 법당에서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제자 도원이 어느 날 밤 그 옆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도원이 물었다. 스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탄호가 답했다. 무엇이? 이 전쟁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요. 탄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도원아, 나는 이미 끝을 보았다.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두렵지 않다.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급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탄호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아까 말했지 않느냐. 끝나기는 끝나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다. 고통을 기억하면 평화를 만든다. 하지만 원한만 기억하면 또 다른 전쟁을 만든다. 도어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되었다. 탄원은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법당을 쓸었다. 물을 길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휴전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자 탄원은 조용히 말했다. 기뻐하되 잊지 마라. 멈춘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탄호가 전쟁 속에서 본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전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전쟁이 끝난 후 남긴 두 번째 대예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2026년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탄호의 예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사람은 제자 도원이었다. 도원은 1950년부터 탄호가 입적한 1983년까지 33년간 스님 곁에 있었다.
그는 스님이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작은 수첩에 적었다. 날짜와 장소와 정확한 표현을. 타노는 처음에는 그것을 말렸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지만 도어는 멈추지 않았다. 스님의 말씀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도원이 옳았다. 그 수첩은 훗날 두꺼운 기록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예언들은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4.19 혁명. 1960년. 1959년 가을, 타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년 봄, 이 나라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온다. 피를 흘린다. 하지만 그 피가 헛되지 않는다. 권력자가 무너진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경찰의 총에 18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야했다. 타노의 말 그대로였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피를 흘리고 권력자가 무너졌다. 도원의 수첩에 적힌 날짜는 1959년 9월 3일이었다. 두 번째, 베트남에서의 미국 패배. 1975년. 1965년,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온 나라가 미국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타노는 혼자 다른 말을 했다. 미국은 이기지 못한다. 정글은 탱크보다 강하다. 10년 안에 미국이 물러난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작은 나라에 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75년 4월 30일, 4.20이 함락되었다. 미군은 헬기를 타고 대사관 지붕에서 탈출했다.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었다. 세 번째, 천안함 사건, 2010년. 이것은 타노가 1970년대에 남긴 기록이다. 서해 바다에서 큰 슬픔이 생긴다.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들이 물속으로 사라진다. 원인을 두고 나라 안이 크게 나뉜다.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했다. 46명의 장병이 전사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 도원이 그 기록을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고 한다. 네 번째, IMF 외환위기 1997년. 이미 8장에서 언급했지만 이 예언의 정확성은 더 구체적이었다. 타너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살아남는 굴욕이라고 표현했다. 1997년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으려 했다. 금 모으기 운동. 그 굴욕과 동시에 나타난 국민의 단결. 그것도 타노는 미리 말했다. 무너지는 순간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 다섯 번째, 대통령들의 비극. 타노는 1964년에 말했다.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된 자들 중 다수가 그 자리 때문에 인생을 잃는다. 박정희, 측근의 총에 암살. 전두환, 메란죄로 사형 선고 후 특사. 노태우, 구속. 노무현, 임기 후 스스로 생을 마감.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구속. 윤석열, 계엄령 선포, 탄핵. 도원의 수첩에는 이 대목 옆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다. 스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여섯 번째, 2024년 계엄령 탄원의 기록 중 가장 최근에 적중한 예언이다. 2020년대 지도자가 스스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 군과 정치가 뒤엉긴다. 하지만 백성이 나라를 지킨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달려갔다. 시민들이 탱크 앞에 섰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탄핵. 백성이 나라를 지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타노가 해인사 문서에 남긴 2026년 이후에 대한 기록.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타노는 1983년 11월 25일에 입적했다. 마지막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법당을 쓸었다. 물을 길었다. 제자들과 아침 공양을 함께 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타노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내가 떠난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멀리 가지 않는다. 그날 오후, 타노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향년 71세.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제자 도원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원은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서를 열었다. 타노가 입적 한 달 전에 직접 봉인한 문서였다.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때가 되면 열어라. 때는 스스로 알 것이다. 도원은 그것을 해인사 법보전에 맡겼다. 22년이 흘렀다. 2005년, 도원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제자에게 말했다. 그 문서는 2020년대에 열려야 한다. 그때 이 나라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라가 혼돈에 빠진 직후, 해인사의 노승이 법보전에서 그 문서를 꺼냈다. 봉인된 지 22년 만이었다. 문서 안에는 6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다. 처음 5개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었다. 천안함, 세월호, 촛불혁명, 코로나, 계엄령. 모두 맞았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6번째 항목. 타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돈이 지나간 뒤 이 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2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오래된 원한을 붙잡고 계속 싸우는 길. 또 하나는 그 원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 2020년대 중반, 이 선택이 이루어진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다음 50년이 달라진다. 북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래 닫혔던 문이 열리려 하는 조짐이 생긴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인이 여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이 먼저 바뀔 때 문이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 줄. 타노의 글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 내가 보았다. 도원의 제자가 이 문서를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혼자 앉아 수백만 명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한 승려가 아무도 듣지 않았어도 경고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이 죽고 수십 년이 지난 뒤를 위해 편지를 남긴 사람이 그의 마지막 말은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타노는 전쟁을 보았다. 암살을 보았다. 위기를 보았다. 탄핵을 보았다.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끝도 보았기 때문이다. 불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를, 백성이 권력을 바로잡는 나라를, 그리고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을 1950년 6월 24일 밤.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단 한 명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타너 스님이 그날 밤 혼자 산을 내려가 아무도 듣지 않는 경고를 했던 것처럼 이 영상을 소중한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하는 가장 작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